괴담을 보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포라디오 쌈무이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돌 전재영 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벽사신당 천문사제 혜령입니다. 반갑습니다. 임병수 탐정입니다. 야, 지난번에 우리 탐정님 이야기가 예. 정말 흥미롭다고 지금 댓글이 예, 엄청나게 댓글이 지금 엄청 달렸거든요. 많더라고요. 그게 지금 현실이냐, 실화냐. 그 댓글 보시고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만감이 교차하죠. 걱정도 많이 되고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그렇죠. 다 잡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형사님과 함께 지원 요청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공조수사입니까? 저희는 이제 사실관계 확인하고 네네네. 검거는 경찰에서. 저는 뭐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많이 알려주십시오. 유튜브로. 네네. 알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많이 다치면 안 되니까. 네네네. 방송으로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뭐 시외버스 터미널이나 그런 화장실에 가면 변기 칸에 문에 그 헬리콥터 삽니다. 이런 괴담 들어보셨습니까? 그 장기 그 뜻하는 거 네네. 말씀하시죠? 예. 헬리콥터가 이니셜이에요. 터미널이나 그런 데는 없죠. 요즘에는 다 온라인으로 하니까. 근데 저도 본 적 있어요, 그걸. 그게 장기 매매가 맞습니까? 그렇죠. 안땀 명료. 장기 매매보다 무서운 오늘의 괴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군대에 있을 때 제보자 C가 본 어떤 신병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C는 당시 신병교육대 조교로 새로 들어오는 신병들을 교육하는 그런 병과에 있었습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온갖 인간 군상들을 다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뭐 어떻게든 지금이라도 군대를 빼기 위해서 정신질환 연기를 하는 것도 그중 하나였고요. 그리고 특히 그 중에 하나가 귀신 보는 사람 흉내였대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자꾸 경례를 한다거나 취침 시간이면 자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돌아다니면서 목묘병 흉내를 낸다거나 대부분이 치밀하지 못해서 다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C가 통제하는 엽소대에 어떤 신병 하나가 들어와요. 이상한 신병이요. 자, 간부의 말로는 어머니가 무당인 사람이라고 했어요. 사실 그동안 귀신 본다던 신병들을 봤을 때는 평범한 가정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엄마가 무당이라고 하니까 좀 걱정이 되긴 했답니다. 자, 하지만 이 무당의 아들 A씨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힘든 훈련도 빼지 않고 달려들었고 자신이 귀신을 본다거나 하는 그런 이상한 어필도 하지 않는 착한 사람이었대요. 조교들이 의심하면서 예의주시하던 게 미안할 정도로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격 훈련 때 벌어지고 말았어요. 자, 어느 날 중대 전체가 사격 훈련을 하던 때의 일입니다. 당연히 조교였던 C도 신병 한 명을 데리고 훈련에 참여했죠. 사람이 다치기 쉬운 훈련이라서 다들 좀 더 보통 때보다 긴장을 하며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쪽에서 심한 욕설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담당하던 신병의 자세를 잡아주다가 이 씨가 그 욕설을 듣고 뒤를 돌아보니까 무당의 어머니인 그 신병 A가 총을 들고는 덜덜덜 떨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서는 방탄모를 쓴 조교가 막 다그치고 있고요. 빨리 쏴! 빨리 쏘라고! 뭐 하는 거야? 이 사격 훈련이라는 게요. 그 100m, 200m, 250m 이렇게 표적지가 올라오면 그렇게 쏘면 되는 거잖아요. 조준 사격으로. 근데 그걸 A가 제대로 쏘지 못하는 것 같았대요. 자, 그렇게 훈련이 끝나고 그 엽소대의 후임 조교를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사건의 진상은 생각보다 더 기묘했어요. 이 A가 다른 표적은 잘 쐈는데 유독 100m 표적지만 못 쐈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요. 이게 좀 이상한 게 100m, 200m, 250m 표적지 중에 제일 쏘기 쉬운 게 100m 표적지 아닙니까? 실제로 훈련을 해보면 이 100m 표적지가 명중률이 제일 높기도 하고요. 특히 이 신병들 사격 훈련에서 잘하게 되면 PX를 보내준다거나 집에 전화를 걸게 해준다거나 그런 포상을 해줬기 때문에 눈에 불을 켜고 쏘는 게 이 100m 표적지였거든요. 근데 유독 이 100m 표적지만을 못 쏘다라는 겁니다. 이 조교들 사이에서 분대장격이었던 이 C가 A를 불러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죠. 그렇게 행정반에서 방송을 했고 창백한 얼굴을 한 A가 불이 나게 달려왔어요. C는 일부러 다른 사람들을 물리고 1대1로 대화를 해보기로 했죠. 무슨 문제가 있는 거냐 하면서요. 그랬더니 A가 우물쭈물 대답을 못해요. 그러다가 한다는 말이 100m 표적지 주변에 귀신이 너무 많아서 못 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더래요. 야, 어쩐지 잘 넘어가나 싶더니 결국에는 이렇게 터지는구나 싶었던 거죠. 그래서 C가 못 믿는 눈치를 보이니까 이 A가 다급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이 보였다. 근데 안 보이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이렇게 보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쏘면 그것들에게 해코지를 당할까봐 너무 두려워서 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C는 간부들에게 보고를 했고 이 A를 남은 사격 훈련에서 제외시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격이 어쨌든 다른 훈련은 잘 받기도 했고 이 A가 하는 말이 다른 훈련을 열심히 하겠으니까 제발 이것만 빼달라 했던 거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안전이 좀 걱정이 돼서 그런 결정을 내렸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도 그 A는 남은 훈련을 잘 이수했어요. 그렇게 5주차가 되었고 신병훈련소에서 마지막 주간이 시작됐죠. 기본적인 군사훈련은 다 끝난 시기잖아요. 마침 그날 비가 내려서 생활관에서 다들 대기 중이었어요. 한 5주차쯤 되니까 그 조교들이랑 신병들이 다 친해지잖아요. 뭐 이런저런 가벼운 대화들을 나누고 있었답니다. 자, 그러다가 A에 대한 이야기가 화두에 오른 거죠. 이 귀신 본다는 사람이 흔하지는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훈련병들이 A에게 몰려가서 막 질문 세례를 펼친 거예요. 이 귀신을 언제부터 봤냐? 진짜 귀신이 끔찍하게 생겼냐? 이 주변에도 있냐? 그런 질문에 A는 어렸을 때부터 봤고 창백한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주변에도 귀신이 있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주변에 귀신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이 조교들도 흥미를 가졌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야, 그럼 생활관 안에 있냐? 아니면 화장실에 있냐? 막 그러면서 낄낄거렸어요. 그랬더니 이 A가 한다는 말이 식당 옆 교차로에 많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자 귀신과 아이 귀신이 많다는 거예요. 좀 황당한 소리였죠. 이 군부대에서. 그리고 그 신병훈련소는 전쟁 때 이후로 계속 군부대였던 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조교들이 야, 그 무슨 여군 귀신이냐 아니면 뭐 조선시대 귀신이냐 뭐 그러면서 막 낄낄거렸대요. 그랬더니 A가 작게 대답합니다. 그리 오래된 것 같지는 않다고요. 자, 그것이 바로 A와 나눈 마지막 사적인 대화였대요. 그렇게 교육기간이 끝이 나고 훈련병들은 자대로 배치가 되고 시의 중대는 곧 공방기를 맞이했어요. 공방기가 뭐냐면 훈련병들을 내보내고 다음 교육 준비를 하거나 또는 부대를 정리하는 그런 기간이래요. 그리고 그때쯤 시의 계급은 병장에 제대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뭐 설렁설렁 그냥 작업이나 하면서 시간을 때우려고 했대요. 근데 아직 훈련이 한창이던 옆중대 동기 하나가 막 달려와서는 한숨을 푹푹 쉬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전역할 때까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웬 이상한 놈이 한 명 들어와서 골치가 아프다. 담배까지 빌려 핀 그 동기에게서는 화약 냄새가 풀풀 풍기고 있었어요. 그 방금 전까지 사격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맡았던 신병 하나가 100m 표적지에 사람이 너무 많다면서 못 쏘겠다고 하더래요. 그 사격 훈련 전에 경고 방송은 물론이고 사이렌까지 울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는 곳이었거든요. 그럼 미친놈이 다 있냐 하면서 C도 맞장구 치면서 막 낄낄댔는데 그 순간에 떠오른 거죠. 100m 주변에 귀신이 득실거려서 사격을 못했다던 무당의 아들 A의 말이요. 그리고 놀랍게도요, 이번에 그 난동을 부린 그 훈련병 있잖아요. 그 훈련병이 총을 쐈던 그 자리가 바로 그 무당의 아들 A가 사격을 했던 그 사로였던 거예요. 아니, 거기 진짜 귀신이 있나 싶은 순간이었답니다. 솔직히 귀신 같은 게 어디 있냐. 있으면 교도소는 난리가 났겠지.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건만 서로 접점이 전혀 없는 이 두 훈련병들의 기묘한 행태에 좀 소름이 돋더래요. 자, 근데 아까 전에 그 조교들이 5주차 때 막 낄낄거리면서 웃었잖아요. 여기에 뭐 군대인데 여자 귀신이 많다, 아기 귀신이 많다 하니까 막 낄낄거리면서 웃었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들어서 두려움도 곧 사라지더랍니다. 자, 그리고 2주쯤 뒤에요. 군생활 마지막 훈련병을 받아서 훈련을 하던 이 C가 담배를 한 대 피우러 왔답니다. 그렇게 담배를 태우고 있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누가 어깨를 확 잡아채더래요. 행보관님이었어요. 네. 자, 갈 때 되니까 뭐 별 뺑기를 다 부린다 하면서 이따 작업 있을 때 도와주면 넘어가 주겠다. 그렇게 딜을 걸더래요. 알겠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였죠. 그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 A 사건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행보관님, 그 A라는 훈련병이 있었는데 무당의 아들이랍니다. 근데 이 녀석이 한다는 말이 그 식당 옆 교차로에 귀신이 그렇게 많답니다. 근데요, 여자 귀신이랑 아기 귀신이 그렇게 많답니다. 어이없지 않습니까? 하면서 막 낄낄거린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듣던 행보관님의 표정이 묘해져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여기 쭉 군부대 아니었는데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럼 뭐였냐고 물어보니까 잠깐 그 교육대였던 적이 있답니다. 그 예전에 범죄자나 그 범죄자가 아니더라도 여러 명이 뭉쳐서 돌아다니면 그 잡아다가 가둬서 두들겨 패곤 했던 그 삼청 교육대 같은 그런 곳이었대요. 그것도 여자들만 잡아다 가뒀던. 그리고 하는 말이 그때 죽어나간 여자가 하도 많아서 일부러 여기에 군부대를 들인 거래요. 양기로 좀 눌러보려고요. 그래서 C가 그 얘기를 듣다가 처음엔 농담이라고 생각하고 행보관님을 쳐다봤는데 눈밑이 팍 떨려요. 행보관님도 뭔가를 봤던 것처럼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뭘 봤을까요? 귀신? 아기 귀신을 보지 않았을까요?
여자 귀신이나. 근데 궁금한 게 왜 여자는 음기로 표현이 되고 왜 남자는 양기로 표현이 되는지 항상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음양을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생겨났을 때도 네네. 율, 동, 파 뭐 이러한 것들로 세상이 시작됐다고 해요. 얼동파? 네? 무슨 말이죠? 중국인가요? 율, 동, 파 율동파. 무슨 뜻이냐면 네. 소리, 파동, 파장으로 인해서 세상이 발현됐다라는 게 이제 저희 무교에서는 내려오는 이치인데 그 안에서 신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는 한쪽에만 치우쳐지면은 세상은 생성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행도 생겨나고 기와수토, 음양의 조화로 저 기독교 보면은 아담과 이브도 나오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음양의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여자는 음으로 표현하고 남자는 양으로 표현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네, 같은 그럼 개념이네요. 그렇죠. 사격 얘기하니까 저는 딱 떠오르는 게 네. 100m, 200m, 250m 네. 했잖아요. 네. 갑자기 그 생각 나더라고요. 뭘 가죽, 뭘 가죽, 뭘 뭘 준 중 거죠. 네네. 기억이 좋으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많이 해서 뭘 가죽, 뭘 가죽, 뭘 중. 그 군복무 기간이 혹시 저는 길었죠. 27개월 했죠. 6.25 때인가요?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1사부터 때입니다. 농담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사기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기꾼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조이팔? 예, 조이팔이죠.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꾼이라는 조이팔, 그 사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이팔은 1957년 경북 영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이 최종 학력이고 졸업 후에 여러 가지를 많이 했는데 막노동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유통업계에서 좀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조이팔 형이 다단계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단계 사기 방법을 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좀 유명했던 다단계 사기가 있었어요. SMK라고 그때 전자용가 해서 대학생들 대상으로 다단계를 엄청 많이 해서 사회적인 무리가 있었고 그때 당시에 대학교 다녔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학생들이 수업을 안 듣고 자석료 맞아요. 자석료 판다고 학교에 안 나오는 애들이 많았어요. 자성요요. 300만 원씩 먹었어요. 예, 거기서 상당히 높은 직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조이팔은 대구에서 2004년에 BMC라는 다단계 회사를 차립니다. 수법은 안마기, 찜질기 등 의료기기를 사면은 거기서 나오는 임대 수입, 업소들의 기계를 임대해주고 임대료를 받는 거죠. 그 임대 수익을 주겠다라고 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수익은 연 한 10%에서 30% 정도 이걸 약속을 했어요. 이 투자자를 모집했는데 수익금을 꼬박꼬박 지급했기 때문에 날로 번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안마기를 판매하는 실적에 따라서 직급도 부여하고 월급도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쌍무님이 또 우리 탐정님 소개하면 또 돈을 또 주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을 다 끌어들이는 거죠. 여기서 수익이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투자를 하는 거죠. 피해액이 점점 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안마기는 사진 않고 신규 투자자들이 들어오잖아요. 이 돈을 가지고 기존 사람들한테 지급을 하는 거예요. 돈을. 돌려막기입니다. 이게 돌려막기식이죠. 아, 처음에는 의료기기만 하다가 나중에는 부동산 임대업, 또 관광 레저 산업, 그리고 해외 투자까지 점점점 확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약 3만 명이고 피해금만 4조에서 5조 정도로 추산이 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한 사람의 피해액이 뭐 1억에서 1억 5천, 6천 그 정도입니다. 대부분이 40대에서 60대 그 주부들이 많았고 절망감에 자살한 사람도 꽤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피해 신고에 따라서 2008년 10월 경찰에서 또 회사를 압수수색을 했어요. 하지만 이미 조이팔과 그 일당들은 다 도망간 후였습니다. 이 조이팔 다단계가 이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한 4년 정도 지속이 됐는데 오랫동안 계속됐던 이유는 우선 조이팔이 약속했던 수익금을 꼬박꼬박 지급을 했어요. 그리고 핵심 멤버들을 중심으로 전산실을 별도로 운영을 했는데 이 돈이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신규 투자자들 돈을 가지고 지급해서 결국에는 이제 어느 순간 되면 이제 들통이 나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계산을 한 거예요. 이때 도망가야겠다. 계속 계산을 했었죠. 그리고 기존의 이제 다단계 업체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하나에서 금방 들통이 났는데 조이팔은 이 지사마다 법인을 별도로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법인이 80개가 넘었고 유통 조직도 전국에 49개나 됐다고 합니다. 쉽게 범죄가 드러나지가 않는 거죠. 각기 다른 업체로 느껴지기 때문에 이 조이팔 사기 사건은 전통적인 폰지 사기입니다. 폰지 사기 다 아시죠? 사업성이 없는 사업을 가지고 사업성이 있는 것처럼 속여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신규 투자자들 돈을 가지고 돌려막기 하는 식으로 사업을 하는 거죠. 폰지 사기의 유래는 찰스 폰지인데 1920년대 찰스 폰지라는 그 이탈리아인이 미국에서 또 사기를 쳤기 때문에 유명합니다. 당시에는 국제
지표 쿠폰이라고 해서 이 쿠폰을 한 나라에서 사면 싸게 사서 환율 차이 때문에 또 비싸게 다른 나라에 팔 수 있다라고 속여서 카스폰제 사기를 했고 결국에는 이제 1년 만에 들통이 나서 감옥에 갔다가 다시 이탈리아로 추방돼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조이팔은 2008년 12월에 충남 태안에서 밀항을 합니다. 중국으로. 이때도 해경 관계자 그런 사람들이 좀 연루가 됐다는 게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러던 중 3년 있다가 2011년 12월에 조이팔이 중국에서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고 그 장례식 화면이 이제 오픈이 됐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게 통상 장례식을 그렇게 동영상 찍지 않지 않습니까? 일단 동영상도 찍었다는 게 이상하고 두 번째로는 투명 관에 또 누웠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바로 또 화장을 했어요. 이런 걸 볼 때 저건 이제 거짓말이다라는 의견이 많았죠. 그리고 조이팔 사건으로 검사, 경찰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이제 검거가 됐어요. 사전에 미리 돈을 주고 연결됐었죠. 이건 좀 뭔가 이상하다라고 해서 2014년에 이제 검찰에서 재수사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어도 결국에는 조이팔이 죽은 게 맞다라고 해서 사건은 종결이 됐죠. 제가 이제 인터폴에 들어갔을 때 조이팔 사건이 이제 벌써 종료된 시점이었어요. 저도 이제 관심이 있어서 여러 가지를 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조이팔이 살아있을 확률보다 죽어있을 확률이 더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살아있다고 하면 조이팔은 얼굴이 벌써 오픈이 됐어요. 성형수술. 성형수술 해도 걷는 모습, 목소리, 태도 그런 건 사실 고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정도의 수익이 있는 조이팔이 어디 가서 무인도에서 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느 나라 가든지 뭐 좀 호화롭게 살 텐데 기본적으로 외국어가 돼야 되잖아요. 조이팔은 안 되잖아요. 누군가를 또 고용을 해야 된다고요. 네. 하다 보면 분명히 이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새 나간다. 새 나갈 수밖에 없는데 오랜 기간 동안 안 새 나간 거는 사실 살아있을 확률이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보는데 그만큼 돈을 주지 않았을까요? 그건 좀 약간 다른 문제입니다. 돈을 많이 준다고 바로 입이 닫아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교민 사회가 사실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어딜 가든 자꾸 거의 다 알아요.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 살기가 사실 쉽지 않고 가족들이 또 있잖아요. 분명히 새어나갈 팀이 있다고요. 그런데 여태까지 없었던 거는 살아있을 확률이 적다라고 보고 공식적으로 경찰청에서는 죽었다고 했기 때문에 저도 그쪽에 약간 더 맞다고 보고 있고 나중에도 이제 살아있다면 드러날 확률이 높습니다. 언젠가는. 만약에 살아있다면 조이팔은 지금 68세죠. 살아있다면 드러나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여태까지도 이 많은 시간 동안 안 드러났고 그 주목을 받는 인물이었잖아요. 숨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도 경찰관이다 보니까 자주 받는 질문이 있는데 투자 사기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간단합니다. 과도한 수익을 주는 거는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버는 예. 돈은 없다. 왜냐면 본인이 하죠. 투자를. 그쵸. 이게 나올 게 뻔한데 왜 저한테 알려줘요? 자기가 투자하고 자기가 돈이 없으면 저는 빌려서라도 할 거예요. 돈이 없으면.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럼 형사님은 예. 조이팔의 그 장례식장 영상 예. 그건 가짜라고 생각하세요? 진짜라고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는 의심은 가는데 이렇게 투명돼 있잖아요. 근데 살아있다면 이게 숨을 쉬면은 여기가 이렇게 투명하지 않잖아요. 그 당시에 그거를 가짜로 만드는 기술력은 없었던 것 같아요. 누워있는 얼굴을. 아니면 뭐 자기랑 가장 유사하게 생긴 사람을 납치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꾸민 게 아닌가. 돈이 조 단위로 있으면요. 돌려막기식 하면 4조 5조가 다 자기 돈이 아니에요. 그냥 나가는 돈이 많고 실질적으로 사기범이 다 들어오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조 단위는 아니에요. 그 홍보하기 위해서 기본 투자금이 다 있어요. 뭐 사무실도 하고 무슨 뭐 행사도 크게 하고 그런 걸 다 감안해서 남는 게 뭐 몇천억이면 하는 거죠. 예스. 그 나쁜 놈은 나쁜 놈이죠. 그렇죠. 일부라도. 100원이라도. 예.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대전 갈마동 부침가루 미제 살인 사건이에요. 2005년도에 벌어졌던 사건이고 현재까지 미제인데 원래 살인죄 공소시효가 15년이거든요. 근데 2015년에 태완이법이 제정되면서 공소시효 자체가 없어졌어요. 살인죄는. 지금이라도 범인이 검거가 되면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건이고 20년이 됐어요 벌써. 2005년 10월 29일 가을이 완전히 된 좀 선선한 때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대전이 고향이기도 하고 잘 압니다 저기를. 그래서 갈마동에 위치한 빌라 204호에서 당시 26세 여성이 피살이 된 채로 발견된 사건인데 옛날에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 있었어요. 그 1, 2 이렇게 나왔었는데 거기에 보면 그 당시에 이성재가 부모를 죽입니다. 죽이고 나서 자기 어머니 시신에다가 밀가루를 이렇게
부침가루를 뿌리거든요. 그 되게 잔인한 그런 사건인데 범행 현장을 이렇게 좀 감추려고 하는 행동으로 보이는데 그것 때문에 좀 유명한 사건이에요. 이 부침가루를 범행 현장에 뿌리는데 그 영화에서는 시신에다 뿌리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시신에 뿌리는 게 아니고 시신은 땅바닥에 누워있고 겉옷이 완전히 벗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슴까지만 이렇게 벗겨진 상태, 하의는 무릎 정도까지 벗겨진 상태. 그러니까 얼핏 봐도 들어가자마자 범행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바닥에서 시신이 발견이 됐고 부침가루는 영화하고는 다르게 침대 위에다가 뿌립니다. 침대 위에는 피해자의 핸드폰이 배터리가 분리된 상태이고 지갑, 카드 뭐 이러한 것들이 너저분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였고 침대에 이 이불 있지 않습니까? 이불이 없어진 상태예요. 이불을 범인이 세탁기에 돌립니다. 그러니까 뭔가 증거가 있었다라는 얘기고 이불을 뺀 상태에서 매트리스 위에 이런 내용물들과 함께 부침가루를 뿌리는 상태고 시신은 경부 압박 질식으로 사망을 했고 혈흔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피 흘린 것도 없고 목 졸라서 살해한 거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따라 들어간 걸로 추정이 되고 시신 자체보다는 침대 위에 증거를 좀 없애기 위한 부침가루를 뿌린 뭐 그런 내용들의 사건이에요. 20년째 장기 미제 사건이고 발마동에 위치한 2층 빌라인데 오래된 낡은 빌라 같은 경우에는 한 층에 두 집이 보통 이렇게 있는데 조금 신축 원룸 형태는 한 층에 뭐 세 집, 네 집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디귿자로 있기도 하죠. 네네. 그런 방식의 원룸형 빌라예요. 26세 당시 김미윤 씨 뭐 가명인데 그 상태에서 이분의 이제 이전 스토리를 보면 20살 때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고 아들을 하나 낳습니다. 6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혼을 했다가 뭐 어떻게 하다가 이제 다시 재결합을 한 상태가 되고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좀 힘든 상태니까 남편은 거기서 함께 거주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재결합을 한 이후에 경제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유흥업소를 나갔다라고 해요. 노래방 같은데 각자 어떤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6살짜리 아이는 시부모한테 맡기고 돈을 좀 벌어서 재결합을 하자 이렇게 다시 약속을 하고 생활을 했었죠. 근데 시신으로 발견되기 나흘 전 10월 29일에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바로 전날 남편하고 통화를 했다라고 해요. 이분이 술집을 다니는 분이니까 술집에서 일을 하면서 그날따라 이제 많이 울었다라고 해요. 아들 생각하면서도 또 많이 울기도 하고 물론 이분은 이제 성향일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술을 많이 취한 상태에서 많이 슬퍼하고 그날따라 자신의 죽음을 예지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날따라 많이 우니까 그 업주가 뭐 그냥 일찍 들어가라 오늘 어쨌든 그 전날 8시 반에 남편과 통화하고 새벽 1시 40분쯤 사망 당일 10월 29일 새벽 1시 40분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업주가 택시를 불러주니까 그 택시를 타고 8분 후에 업주와 통화를 마지막으로 하고 들어온 거죠. 그런데 어쨌든 집에 들어온 거는 2시가 조금 못된 시간으로 추정이 되는 거고 그 이후에 1시간 정도 이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새벽 3시쯤에 이 여성의 친구가 그분에게 전화를 해요. 피해자에게 3시쯤에 전화를 했더니 수신이 가다가 받았는데 소리가 잠깐 안 나다가 딱 꺼지는 배터리가 분리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2시가 좀 안 된 시간부터 3시 친구의 전화를 받기 전까지 일이 일어난 걸로 보이고 물론 일이 일어나는 중에 전화가 왔으니까 가해자가 핸드폰을 받아서 배터리를 분리하고 조금 더 지난 시간까지도 살인사건이 벌어졌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새벽 3시쯤에 김 씨 친구가 김 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수신과 동시에 끊어졌다. 어쨌든 2시가 안 된 시간부터 3시 사이에 일이 일어났거나 조금 더 지난 사이에 일이 일어났다. 이제 다음 날이 돼요. 그러니까 10월 30일이죠. 저녁 7시에 한 번, 그 다음 날 31일 날 오전에 10시 반에 한 번, 2번 남편의 친구가 그 집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남편분이 저녁 8시 살해되기 전날 8시에 통화한 이후로 통화가 안 된다. 그러니까 대전에 있는 자기 지인한테 부탁을 해서 아내 집에를 좀 가봐달라. 사망한 날 29일 그 다음 날이 하루가 지나서 저녁 7시 또 그 다음 날 10시 반 2번 찾아갔는데 문이 잠겨 있어요. 문이 잠겨 있다라는 건 살인 행위가 벌어지고 문을 잠그고 키를 들고 나간 거예요. 가해자가. 그러니까 문이 잠겨 있고 그 앞에 전단지가 쌓여져 있다. 뭐 아내가 외출을 했거나 그런 것 같아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느낌이 좀 안 좋겠죠. 남편 입장에서는. 어쨌든 새벽 1시 4, 50분에서 새벽 3시 사이에 피살된 것으로 보이고 29일. 근데 여기서 특이한 거는 문을 다 닫아놨어요. 창문을. 보일러를 세게 틀어놓습니다.
방이 후끈한 거예요, 되게. 그러니까 이분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일러를 그렇게 많이 틀어놨을 리는 없다. 이분이 뭐 사망한 상태를 보면 들어오자마자 어떤 문제를 당한 걸로 보이는데 보일러를 오자마자 켰을 시간적 여유는 없다. 즉 나가기 전에 틀어놨지도 않았을 것 같고 들어와서 보일러를 틀었을 것 같지도 않다. 가해자가 틀어놓은 것 같다. 좀 부패가 좀 빨리빨리 되게 하려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한 건데 일단은 좀 특이한 거는 부침가루를 흩뿌러 틀어놨다라는 거고 부침가루를 침대 매트리스 위에 해놓고 이불은 세탁기에다가 돌렸다. 뭐 이런 상황인데 김 씨의 지갑에서는 어쨌든 지갑은 있는데 현금은 없어졌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성폭행의 흔적이 있다라고 단언하지는 않아요. 국과수에서. 어쨌든 상의하고 하의는 부분적으로 벗겨져 있기는 합니다. 그럼 추론하게 되면 이분을 범인이 따라 들어갔을 확률이 높고 들어가서 이제 성폭행을 시도를 했겠죠. 폭력이나 이런 것들을 시도를 한 거예요. 실제로 멍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관광이 거부를 했거나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냥 죽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죽인 상태에서 현금을 좀 가져갔거나 그 핸드폰이 오니까 배터리를 분리했거나 이렇게 진행이 되고 어쨌든 성폭행을 시도했고 금품을 노렸거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물론 두 가지 목적을 다 가지고 들어갔을 수도 있고 그냥 성폭행의 목적으로 들어갔지만 그거는 확인하지 못하고 진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그냥 금품만 가지고 갔거나 뭐 이랬을 수도 있는데 부침가루를 뿌렸다는 게 좀 특이할 만해요. 그 영화를 흉내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경찰이 그 당시에 이제 수사를 하면서 그쪽 갈마동 일대에서 그 영화를 대여해서 본 사람의 명단까지 싹 뽑아가지고 조사를 했더라고요. 네. 굉장히 열심히 조사를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2025년 기준 지금까지 미제 사건입니다. 또 이제 특징들을 보면 부침가루는 뿌렸지만 증거가 완전히 은폐되지는 않아요. 침대 위에 뿌렸는데 부침가루 봉지에서 쪽지문이 나옵니다. 근데 쪽지문이 나오면 경찰들이 기존의 전과자 명단이나 뭐 그런 것들과 이제 대조를 해가지고 찾아내는데 거기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 이후에도 어떤 검거된 사람에 대한 그런 확인들을 경찰이 하고 있겠죠. 그런데 일치되는 게 아직 없대요. 바꿔 얘기하면 초범일 확률이 높은 거죠. 전과자 말고도 일단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다 주민등록 찍잖아요. 제 생각에는 너무 적거나 아니면 외국인일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외국인일 가능성도 있고 쪽지문이라는 게 말 그대로 지문의 극히 일부분이 나올 수도 있는데 외국인일 가능성이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사람이 있고 지금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선량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일 가능성도 있다. 부침가루 봉지에 쪽지문이 나오고요. 그리고 족적도 나와요. 신발 족적. 그 족적은 공사 현장이나 이런 데서 좀 신는 그런 형태의 신발이라고 보는데 좀 스펙트럼이 넓긴 합니다. 그런 신발 누구나 신을 수 있거든요. 뭐 편하게 신을 수 있는. 그리고 혈흔도 나오는데 침대 매트리스와 사망한 피해자의 발등 두 군데서 두 점의 혈흔을 확보를 합니다. 그 DNA를 확보를 해서 지금 경찰에서 가지고 있어요. 20년간 미제 사건이고 이 DNA를 확보한 경찰이 전과자들과 대조 작업도 했고 동시에 원한 관계, 시정 관계, 뭐 이분이 혹시라도 남자가 있는지 뭐 이런 것 관계도 했었고 면식범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조사를 했지만 여러 가능성을 놓고 경찰에서는 수사를 했죠. 하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찾지를 못했고 뭐 원한을 크게 살만한 그런 분도 아니었다라는 게 주변의 어떤 내용이고 뭐 남편을 포함해서 주변의 인물들에 대한 알리바이도 다 확인을 했더니 명확했다. 어쨌든 지금 오리무중인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좀 진지한 얘기인데 택시기사가 제보를 해요. 네. 내가 택시기사입니다 하고 경찰에 제보를 하는데 10월 29일 새벽 2시 40분쯤에 택시기사의 제보 내용입니다. 아까 제가 사건이 벌어진 건 새벽 1시 40분, 50분부터 3시까지이거나 3시를 좀 더 넘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 친구가 새벽 3시에 전화를 했거든요. 신호가 아예 안 간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가다가 배터리가 분리가 됐어요. 새벽 3시에. 여러분들 이걸 기억해 놓으시고 새벽 2시 40분쯤에 갈마동 사건 현장에서 20대로 보이는 남성을 태웠다. 택시기사의 진술입니다. 2시 40분 이전에 나와서 택시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새벽 3시에 통화가 갔고 수신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불일치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택시기사의 제보 내용은 매우 불안해 보이는 20대 남성이 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댔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기도 하고 계속 한숨을 쉬어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더니 운전석 팔걸이에 구겨진 지폐를 놓고 내렸는데 1,000원짜리 몇 장이 있었다. 그 1,000원짜리 몇 장에는 피가 묻어 있었고 뒷좌석에는 흰 가루들이 떨어져 있었고 그 남성의 키는 175에서
180 정도 됐고 살집이 없이 좀 운동을 많이 한 사람처럼 보였다. 택시기사가 이렇게 진술을 하거든요. 2시 40분에 태웠다. 자, 경찰이 이 사람의 제보에 따라서 그 주변의 용의자의 하차 추정 지점 전체를 탐문을 하는데 못 찾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택시기사가 꾸며낸 얘기다. 택시기사가 꾸며낸 얘기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시간상 맞지가 않네요. 자, 이 사건을 다루는 몇몇 유튜버들이 택시기사의 제보에 따라서 경찰이 수사를 했지만 찾지를 못했다.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면서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전화 또 올 것 같은데 고민을 사실 많이 하는데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한 7년 전에 이 사건을 분석을 했어요. 제 유튜브에서. 택시기사가 뒤에 탄 손님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경우는 이례적입니다. 키가 어느 정도 되고 지목된 사람이 사건의 범인이 맞다면 택시를 굳이 잡아 타고 밀가루, 부침가루를 질질 흘리면서 불안한 행동을 대놓고 하고 한숨을 푹푹 쉬고 피 묻은 지폐를 문고리에 두고 내리고 할까요? 이 사건을 분석하면 혈흔도 묻어 있었다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택시 뒷자리에. 자, 그럼 혈흔과 부침가루와 한숨을 내쉬고 얼굴을 계속 가리고 그리고 키가 175에서 180 사이가 되고 불안해 보였고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고 이런 택시기사의 진술이 저는 너무 구체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6년, 7년 전에 이 사건을 제 임병수의 탐정방송에 분석을 합니다. 이 범인은 택시기사다라고 그냥 지목을 해버려요, 제가. 그러고 나서 전화가 한 통 와요, 저한테. 제가 대전 출신이거든요. 그쪽 지역의 말투를 제가 잘 알죠. 저한테 영상을 내리래요. 누구시냐? 그러니까 뭐 누군지는 알 것 같고 일반 시민인데 당신이 영상에 올려놓은 그 갈마동 부침가루 사건 범인 잡혔고 해결됐으니까 내려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끊어봐라. 그래서 제가 지방청 미제사건팀에 전화를 했어요. 이 사건이 해결됐습니까? 안 됐대요. 뭐야? 그럼 끊으세요. 그리고 다시 끊은 다음에 걔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거 사건이 해결 안 됐는데 왜 나한테 거짓말을 쳤냐? 그랬더니 사건이 해결된 게 맞는데 어쨌든 뭔가 좀 문제가 있고 만나서 내가 좀 해줄 얘기가 있대요, 저한테. 그래서 만나재요. 나보고 집이 어디니에요? 용인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전 근교의 도시를 이야기하면서 여기에서 택시 타고 용인까지 8만 원이면 가는데 오늘 좀 만납시다 그래요. 그 제가 거기에서 용인까지 8만 원인 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 당신 택시기사야? 그러니까 에이씨 그러더니 전화를 딱 끊더라고요. 내가 전화를 했더니 안 받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큰애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그랬어요. 몇 년 됐는데 아빠는 왜 아빠만 생각해? 아빠가 경찰이야? 빨리 내려. 그래서 비공개 처리를 했어요. 물론 이제 엄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 수도 있으니까 저는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이라고 피력을 하면서 반드시 얘기를 했고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도 그분이 택시기사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다시 미제사건팀에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탐정본부전공 석사과정을 할 때니까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뭐라 얘기를 했더니 제가 볼 때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한테 전화가 왔다. 만나자고 한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미제사건팀 담당 경찰이 저한테 만나지 마세요. 위험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같이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끝이에요? 예. 대답이 끝이에요. 근데 그게? 거기서 제가 뭐 이렇게 이 사람을 수사해달라 뭐 이렇게까지 액션을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저도 약간 멘탈이 나가는 거예요. 그 이후에 전화를 안 받아요, 계속. 그 사람이 택시기사가 범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다시 한번 뭐 말씀을 드리지만 네. 하지만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부자연스럽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분이 적어도 택시기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분이다라는 거는 저는 확신해요. 전화가 오겠죠 또?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7, 8년 전에 했던 사건인데 그 이후로 이거보다 더 많은 것들을 제가 많이 건드려놔서 인육이나 이런 거 조사하고 다니고 그래서 저 맷집이 생겨가지고 그때는 내렸는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일단은 사건을 보면 가장 직관적으로 보이는 게 여성분이 택시를 타고 갔다가 내려서 따라갔을 확률이 지금 가장 높아 보이는 건데 실제로 예, 밤이잖아요. 그렇죠. 예. 새벽 2시가 다 되는 시간이고 사건이 벌어진 그 원룸의 옆집에서 실제로 진술이 어떤 진술이 있냐면 아저씨 왜 이래요? 이런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있다가 아 하는 비명소리 딱 2번을 들었대요. 자 그러면 아저씨 왜 이래요? 라는 거는 아는 면식범일까요? 처음 보는 사람일까요? 처음 보는. 자 새벽 1시 반에서 2시 사이에 원룸을 들어갔는데 저기는 술집 유흥업소에 뭐 근무하는 여성분들도 많이 살고 그 유명한 발바리 사건도 많이 있던 데고 두 가지 패턴으로 볼 수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 사건들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우범자들이 많이 돌아다니다가 그 여성을 우연히 봤을 수 있죠. 따라 들어가서 범행을 했을 가능성 하나. 두 번째는 택시기사가 내려주고 충동을 일으켜서 했을 가능성 둘인데 택시를 보통 집 앞에 내려줄까요?
100m 정도 떨어져서 내려줄까요? 집 앞에 내리죠. 그러면 이 여성분이 내려서 많은 길거리 안에서 노출이 되다가 집에 다 들어가는 것보다는 바로 들어가셨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보통 그렇게 되면 그 택시가 1시간 정도 서 있었을 거 아니에요, 범행하려면. 택시 안에 블랙박스에 기록이 그 시간에 멈춰 있으면 범행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되게 조심스러운 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택시기사가 범인이라면 자기를 노출시켰으면서까지 제보를 했을까? 물론 이제 수사박이 좁혀오니까 또 방향을 좀 틀어야겠다.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또 병행해서 그 정도의 어떤 강단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차라리 숨는 게 낫지. 과연 뭐 이게 맞을까라는 생각도 그럴 수도 들고. 있죠. 수사에 혼돈을 주기 네. 위해서 할 수 있는데 네, 충분히 가능하다 그 생각됩니다. 제보를 했던 사람보다는 그러니까 그 전화 온 사람 네. 저는 뭐 이 두 사람이 동일일 수도 있지만 아니라면 아까 전화했던 사람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100% 전화 올 것 같아요. 이거 많이 보죠, 시청자들이. 네. 100% 오면은 라이브로 켜서 한번. 오면 좋은 거 아닙니까? 저는 좋은데 미제 사건 전담팀하고 한번 같이 해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오, 좋습니다. 전화 오면 다이렉트로 전화 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스스로 하는 것도 있지만 시민들의 제보가 굉장히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네. 근데 이제 제보라는 게 그냥 그 당시에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오는 것도 어차피 제보로 볼 수 있으니까 그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요. 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떤? 꿈에서 돈을 주면 안 좋은 일이 생긴다. 왜요? 그건 못 들어봤네요. 왜일까요? 꿈은 반대라? 저희가 현생에 이런 꿈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너무 안 좋은 일들이 많을 때 막 애군이 꼈다 막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네. 요 근래 기운이 안 좋다 애군이 꼈다 이럴 때 비방을 좀 알려주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있는 뭐 현금이나 지폐, 동전 이런 것들을 사거리에다가 뿌리고 돌아가라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다. 들어봤죠? 만약에 이게 동전이 있잖아요. 그거를 사람들이 줍잖아요. 주면 안 좋은 거예요? 내 애군을 가져가는 거예요. 저 그거 한번 해봤어요. 해보셨어요? 양말에다가 네. 나이수대로 네. 동전 쫙 놓고 택시에다 놓고 내려라. 맞아요. 그런 비방. 그런 거는 이제 내 애군을 놓고 가는 거거든요. 내 애군을 놓고 가는 건데, 그걸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애군을 놓고 갔는지 아니면 동전이 그쵸. 그냥 여기 있는 건지. 주시면 안 되지. 땡큐다 하고 이렇게 주는 네.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내 애군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사 갈 때 그 네, 뭐 뭐 놓고 가라고 놓고 그런 거 가는 비슷하네. 그쵸? 근데 그건 상관은 없다면서요. 상관은 뒷사람이. 없지만, 근데 이렇게 동전을 줍고 가는 거는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근데 왜 그 비방을 알려주는 거죠? 이거를 통해서 내 액을 여기다가 묻혀놓고 네. 그 액을 던져놓고 나는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액을 버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애군을 버리는 거예요. 그 지폐로 아. 통해서, 동전을 통해서. 근데 사람들은 모르고 그걸 줍잖아요. 그러면 내 애군을 가져가는 거라니까요. 아, 원래 법적으로도 주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점유이탈죄인가요? 네. 갑자기 뭐까지 나올지 몰라. 네. 아, 제 생각은 그래도 동전이잖아요. 그렇게 버리는 걸 주운 사람은 모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일종의 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쵸, 맞아요. 맞아요. 바로 쓰면 되잖아요. 살을 날린 건가요? 아, 살을 날린 건 아니지만 그냥 뜻하지 않게 근데 내 살을 버린 건데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 살을 주워가는 거예요. 맞아. 액을 주워가는 거예요. 주운 사람 무슨 죄? 죄가 없는데 그렇게 죄가 되네요. 빨리 주워서 껌을 사면 어떨까요? 껌. 아, 맞다. 그런 그런 말 면은 있잖아요. 괜찮지만 그렇게 뭐 꽁돈이 생길 때는 빨리 그냥 써버려라. 맞습니다. 우리가 구슬할 때도 사자를 청배해서 사잣돈을 받잖아요. 네. 이렇게 제갓집한테. 그러면 그 사잣돈은 저희가 쓰는 게 아니라 나눠줘요. 사람들한테. 애군을 나누듯이 그렇게 말인지 나눠가지고. 그래서 꿈은 왜 그렇게 이어지냐라고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꿈은 제가 예전에도 뭐 설명은 했지만 네네. 영혼이 세 개가 있지만 영혼이 현생에서 돌아다닐 수도 있고 조상 땅에서도 돌아다닐 수 있고 완전 영의 세계로 꿈이 놀러 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돈에 관련됐을 때는 현생에보다는 조상의 땅으로 놀러 갔을 때 그러한 꿈을 많이 꿔요. 사잣돈으로. 무섭네요. 그쵸. 그래서 꿈에서 돈이 있다, 죽는다 했을 때는 아, 이거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예지몽이라고 생각하시는 편이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사람이 꿈을 꿀 때는 내가 루시드 드림을 끄는 게 아닌 이상은 그냥 내가 행동을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지몽을 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뭐 자문을 구하고 싶으면 무당한테 자문을 구해도 되고 아니면은 일진에는 한 일주일 못해도 3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조심해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아두면 좋은 꿈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상황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게 뭐 꼭 나쁜 것만은 아닐 수 있으니 궁금하면은 무당한테 한번 물어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혜령님의 거예요. 주소. 따라란. 혹시 혜령님한테 그 부자들이 많이 찾아가나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느 끝까지 제가 부자라고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100억대 이상이죠. 어쨌든 자산이 큰
순수 자산이 굉장히 많으셨던 분의 일화를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셨던 분. 탕진했어요. 분께서 원래는 다른 무당한테 그 의뢰를 많이 하셨던 분이세요. 다른 무당분이 계셨어요. 네. 그분을 이제 전담했던. 예를 들어 뭐 무슨 일 생기면은 뭐 조상 천도해라, 나 온 들어오는 해운이다 하면서 막 몇 억씩, 몇 억이요? 네, 몇 천이 아니라 뭐 몇백 몇 천이 아니라 몇 억씩 가지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굿을 여러 번 했던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진짜 자산이 많으셨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한날은 그 무당분께서 그러셨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찰이 하나가 있는데 그거를 너가 매입을 하면은 너 좋은 일 생기겠다. 거기에 계시는 신들이 너를 굉장히 수호해 줄 거고 너를 좀 찾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욕심이 생긴 거죠. 내가 더 잘 될 수 있나? 더 잘 되겠지? 하는 그 마음에 그게 한 200~300억 됐던 부지였던 것 같아요. 경매에서도 종교시설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돼. 네. 근데 그거를 매입을 하셨어요. 매입을 하시고 나서부터가 대박이에요. 그분 우리가 대주 기주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대주님께서 매입을 하시고 나서 기주님께서 꿈을 꾸시는데 아내분이. 네, 부처님이 한복을 입은 모습으로 묘하네요. 그쵸? 네. 콩콩콩 뛰면서 따라다니더래요. 기주님을. 소름 끼쳐. 근데 그게 한 번만 꾼 꿈이 아니라 3~4번 이렇게 여러 번을 좀 꾸셨다고 하더라고. 그 불상이 한복을 입었다는 게 너무 기괴하잖아요. 어떤 한복이? 그 알록달록한 한복 있잖아요. 여자 한복, 남자 한복? 네, 쌍으로 있었어요. 그 콩콩콩 뛰면서 막 쫓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 꿈을 꾼 이후부터 바깥에서 소송, 계속 들어와? 네, 관제 이야. 이런 게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있던 다른 뭐 집들도 있을 네. 거고 하잖아요. 그런 게 전혀 처분이 안 되는. 신바람이구나, 신바람. 맞아요. 너무 잘하시네요. 아니, 어머니가 못하겠다. 그때부터 모든 일들이 다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 건드렸네. 완전 잘못 건드렸죠. 지금 양쪽에서 서라운드로 막. 그때부터 모든 일들이 다 막히기 시작하니까 그 무당분하고 완전 이제 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이 부지를 샀는데 그거에 대한 해결도 안 해주고 나몰라라 하고 연락도 안 되고 그러한 사태까지 오다 보니까 점을 보러 오신 거죠. 그럼 그 부지가 무당 거였나요? 네. 자기 거 사라는 거였네? 네, 자기 걸. 사기 친 거네요. 네, 사기네. 근데 무당이 사찰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한 일이거든요. 그래요? 네, 불법이 아니잖아요. 스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무당이라는 분이 그러한 사찰을 가지고 있으면서 활동할 제 개념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부분이거든요. 길이 다른 걸로 제가 알고 그럼요. 있거든요. 무교랑 불도- 불교랑 네. 법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무당분께서는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사기꾼이다. 그런 식으로 엮여져 있는 분들이 이분뿐만이 아니라 재벌분들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재력을 축적했다 보다. 네, 맞아요. 안 좋은, 무당계 안 좋은 뭐. 방법으로. 네. 조심해야 돼요. 그런 무당들.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이 계속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혜령님이 잘 됐어요? 그래서 좀 시급하잖아요. 그거를 빨리 매각을 하고 싶어 하셨고. 근데 일반적인 그냥 막 방침을 하고 뭐 하면은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집에 너무 많은 굿을 했다 보니까 굿을 많이 해도 벌전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요? 네. 굿은 많이 해도 정말 한 번, 두 번인데 진짜 조상의 발동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굿을 많이 한다고 해도 좋은 거는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근데 이분은 너무 많이 했고 너무 많은 거를 바랬기 때문에 오히려 신령님께서는 밉보였던 거죠. 욕심으로 시행했던 굿들은 안 좋게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과유불급이네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일단은 그 조상의 바람도 잠재워야 되고 여기에 대한 그 사찰 제가 그때 딱 그 느낌은 정말 귀신 소굴. 와. 절대 팔릴 수 없는 귀신 소굴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쨌든 비방 당침에 관한 굿을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사방으로다가 묻어놓을 수 있는 비방법을 해가지고 전해줬고 그래서 그 절이 매각이 됐어요. 큰 건 해결하셨네. 네. 받은 사람도 아니죠. 잘못된 거 일단은 아니에요? 털을 다 눌러놨잖아요. 물어놨어요. 그러면 그 콩콩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콩콩이 사라졌죠. 그 왜 콩콩이가 무서웠냐면 원래 부처님은 돈 욕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그러한 부처님한테 돈 벌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비는 거는 잘못됐다고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부처님이 뭐 돈을 막 벌게 해주는 신도 아니시고 그렇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나오셔가지고 콩콩콩 뛰어서 기주님한테 왔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너의 앞길은 다 막혔다라는 걸 보여주는 꿈이었던 거죠. 끔찍하네요. 네. 네.
오, 소름 끼쳐. 그래서 그렇게 잘 나가셨던 분의 근데 지금은- 한순간에 몰락됐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매각이 되고 조금씩 풀려나가고 있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 예능 프로그램 보다 보면 연예인분들이 공개적으로 점사를 보러 가시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나요? 있었어요. 2번 있었어요. 네. 한 번은 너무 어리신 분이 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돌? 나이대가 아이돌? 네, 그러니까 여성분이셨고 유명해요? 배우였는데 어렸. 우리 알아요? 아실 수 있어요. 말 좀 합시다. 기도하십니까? 나 궁금해서 아 근데 또 이런 거 나가가지고 막 왜냐면 무당이 이렇게 조금만 안 되면 되죠. 아, 특정 개인정보 특정은 안 하면 되죠. 그쵸? 저희도 의사 같은 그런 사명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궁금한 거는 되게 간단했어요. 연애운이었죠. 아, 귀엽다. 어리신 그런 분. 라인이 어리니까. 네. 그리고 한 분은 나이대가 좀 있으셨는데 근데 저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화류계, 무당, 연예인은 한 끗 차이다? 네, 한 끗 차이다. 네. 별반 차이가 없다. 근데 그분을 보니까 그분도 딱 할머니가 있으신 분이더라고요. 내리셔야 되는 분이셨는데 그러니까 신내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수호해 주시고 싶어 하셨던 분은 존재하셨어요. 네. 근데 그분이 워낙 정말 많이 알려지시기도 하셨고 얼굴도 어느 정도 인지도도 있으셨고 근데 인지도가 있는 만큼 올라가시지를 못하시는 분이셨거든요. 맡고 있는 건가? 할머니가?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그런 무당의 기운이 있다 보니까 네. 이걸로만 풀어 살기가 힘든 거예요. 기운적으로. 무당의 길도 반, 연애의 길도 반인 왜 거죠. 흩어지네요? 네, 이렇게 양쪽 발로 이렇게 서 있는 격이었는데 네. 이제 한쪽으로 몰아줘야 되니까 이제 그쪽으로 이제 뒤를 본 게 그러면은 연기를 할 때 앞으로 무당 역할 알아? 오? 맞아요. 아, 무섭습니다. 촉이 있잖아요. 딱. 그러면 잘 이제, 되겠네요. 네, 잘 될 수 있다. 와, 신기하네요. 그렇게 이제 풀어가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저도 가끔 그 사연 제보 받을 때 연기를 해야 될 때 있거든요. 그 무당 역할 할 때도 있어요. 하면서 잘 됐을 것 같아요. 한번 경쟁해보죠. 인터폴 무당이랑 삐. 아, 근데 이렇게 세 분이 만약에 박수를 하셔야 된다고 하면은 1등, 2등, 3등. 아, 제가 1등이요? 제가 막내. 아, 다행이다. 그 이유는요? 이유가 제일 궁금해요. 이유요? 느껴지는 기운이겠죠? 일반적으로 막 활성화되는 기운이라기보다는 네. 딱 신의 그 직성 촉이라는 게 얼마만큼 이분한테 잘 꽂혀져 있냐라는 게 좀 차이점이기는 할 건데 직성이 세다. 네, 직성이 세다. 성사님보다 제가 더 세요. 우리 탐정님은 또 그거잖아요. 어머님이. 네, 아무래도 그 예, 어머님이 물려받으신 또 저는 가서 딱 가잖아요. 우리 과야 딱 그래요. 보이지? 갈 때 보이잖아. 아까부터 혜령님이 자꾸 말씀하시는데 옆에서 계속 서라운드로 들려요. 그래, 신바람이구나. 아, 너무 공감을 잘 해주시니까 네네네네. 너무 좋네요. 자, 여러분들 오늘도 무섭게 잘 들으셨나요? 저희 괴담을 보다에서는 지금 아래에 보이는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제보해 주시는데 여러분들의 제보는 오싹하게 정리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